이게 아무리 성과가 잘 나도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을 원래 지지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일하시는 거를 보고 혹은 그 성과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분들이 이재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았었잖아요. 높았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보니까 뭐 주식 그러니까 특히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뭐 주가 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문제나 뭐 부동산 정책 가지고 또 뭔가 지금 혼란이 생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에이 내가 뭐 여기서 득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지지를 안 할 명분을 주게 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내 지금 무슨 반명 프레임으로 지금 동지에다가 총질을 하는 이 심각한 분열적 상황 이게 지금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소위 대통령을 열정적으로 지지해왔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소위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지표로도 보면은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정말 잘하고 있다가 빠지잖아요. 빠지고 숫자가. 있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또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부정하는 분들이 또 꽤 많단 말이야. 아니 흔들리면 그게 코어 지지층이냐 이런 말로 지금 전당대회 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코어라고 지금 말한 적이 없거든.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분들이 코어 지지층이지. 그 누구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코어 지지층의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가 자꾸 이렇게 논리가 치환이 되니까 당연히 그걸 바라보시는 분들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다들 이전에는 제논의 물대기식으로 서로 예.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중요도의 문제이고 두 가지의 영향이 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지지율은 빠지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코어 지지층은 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망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는데 이 전당대회 성격을 친명이냐 반명이냐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그 화살이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이래서 친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분열적으로 전당대회 치르니까 분명히 마음의 상처받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뭐 지지를 영구적으로 철회한다기보다는 지금 그런 서운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확실히 뭔가 이제 성과는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잘 안 바뀌는 부분. 일반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 부분이 실망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돼서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 너무 분열적으로 치르지 말고 전당대회 끝나면 빨리 통합으로 가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굉장히 따뜻하고 강하게 챙기자. 요게 지금 저희 그러니까 서운함을 느끼게 하는 거를 치유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그걸 오히려 조장해서 이용하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친명이다. 좋다 이거. 친명을 넘어서 내가 찐명이다. 나는 대통령의 성공 밖에는 내 정치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러이러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이 진짜 잘하고 있고 노심초사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 친명이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유시민 작가를 끼워넣어가지고 비판 못하면은 반명인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여타의 저 채널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반명이다. 누군가를 욕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민주당은 아니지만 제 3자로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가장 걱정인 게 그겁니다. 민주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개혁 진보 진영이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민주당만의 여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어쨌든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전국을 뛰었던 사람이고 정권 교체로 해서 이재명정부가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했던 이 상황에서 성공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반혁명적인 상황, 더 보수화된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열정으로 함께 해왔어요. 근데 지금 거기 안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이 노정되고 특히나
굉장히 혐오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거 자체가 이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여론 때문에 예전에 하고자 했던 것도 못 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민감해요. 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리더십의 성격이.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게 결과가 나왔던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지지율 부분에서 이게 역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중도층에서 빠진 것은 아까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 그런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 수준이 높아야지 자기도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저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거둬들인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기다렸어요. 경제가 지금 좋아진다고 뭐 반도체 산업부터 하지만 민생은 아직 어렵거든요. 그래도 좋아질 거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본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서. 근데 나아지지가 않아.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주식시장까지도 흔들리네? 여러 가지 악재가 같이 겹쳐가지고 중도층도 이제는 예전에는 잘하고 있다는 거를 기대로 뭐 어떻게 더 잘하나 이렇게 기대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나? 시각이 바뀌었어요. 시각이. 그거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다. 정말 옆에서 볼 때 정말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이거 회복 안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특검들한테 호통치고 그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김건희가 지금. 검사한테 따지는 거 보세요. 왜 저러겠어요. 지금 언론들이 대놓고 지금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옛날에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전당대회 뭐 지금 월요일에 끝나니까 전당대회까지 피 터지게 좀 싸우는 거는 뭐 경쟁하는 거는데 이해를 한다 쳐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노골적으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청와대에서 아니 나 왜 날 끌어들이냐? 나 끌어들이지 마.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나 그게 좀 궁금하던데. 저도 사실 그게 가장 답답하고 사실은 그 대통령님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정치적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이제 정치적 개입으로 안 보이게 잘 정리하는 거. 이게 지금 참모들의 역할이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에서 대통령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님의 리더십도 사는 건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친명 반명 얘기, 특히 반명 얘기는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로 얘기해.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청대가 되면은 지금 얘기대로라면은 반명이 당대표 되는 건데 그럼 대통령 레임덕을 조장하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 뽑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고, 반명의 이게. 당대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혐오하면서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더 적대시라고.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쟤들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당대회가 예전의 전당대회에 비하면 전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팀전처럼 치러지고 있고 그렇죠. 팀이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한 프레임을 또 사용하고 이게 전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과제 또 물론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달성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잘 될까 이런 걱정이 좀 있고 며칠 안 남았지만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라도 좀 다른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지금 월요일 날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일정을 보면은 현재는 그래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가 1.48% 포인트 차이 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뭐 거의 뭐 이제부터가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이게 크니까. 진짜지 뭐 그동안이야. 호남하고 서울 경기가 거의 한 70% 넘죠. 네, 70%?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김민석이 유리하고 서울 경기에서는 정청래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 서울 경기 지역의 투표율이 호남보다 지금 한 10% 포인트 가량 높거든요. 네. 서울 경기가. 그럼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서울 경기가 항상 호남보다는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높긴 원래? 예, 원래.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가 저 포션으로 따지면 호남표보다 더 많잖아요. 예. 당원 숫자가 안 그래도 많은데 그렇지. 투표율까지 높으니까 표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앞서가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숫자로만 보면은 그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상황인 거죠. 투표율이 높아졌다. 근데 김민석 후보가 조직이 좀 탄탄하니까
그거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정청래보다는 김민석한테 또 유리하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상쇄할 수 예. 있게 최선을 다하겠죠. 예.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자면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거죠. 뭐 저는 조금 시각은 다르긴 한데요. 이제 해석 부분에서 서울 경기의 그 지지율의 차이와 예. 호남의 차이가 너무 좀 크게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갭이 이게 줄어드느냐 숫자로 이거 그게.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뭐 두 후보께서 마지막에는 정말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 훨씬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처음에 너무 차이가 있다가 김민석 후보께서 약간 무리수를 더 가지고 몇 가지 예. 실망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황까지 오다가 예. 거기 안에서도 이거 자기들 실수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예. 하면서 캠프에서 약간 바꾸는 분위기는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남이 사실은 이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이게 네거티브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강하게 붙고 있어요. 네. 나는 그 부분에서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나 본인들이 좀 과하게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양비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상대가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진보 개혁층이 볼 때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그 지점을 먼저 극복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더 표심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월요일이 갔으면 사흘 좋겠다. 남았는데 뭐 마지막이 지금이 마지막이지 뭘 언제가 마지막?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 지금이라도 메시지를 지금이라도? 예. 네, 지금 솔직히 늦었는데 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예. 결과 이후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리더라고 하면은 마지막까지 그런 방식을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난 그게 진짜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제가 양쪽에 계신 분들한테 뭐 가끔씩 물어봐요. 그럼 다 자기네들이 이긴대. 그리고 단순히 이긴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한 판세 분석과 이걸 통해서 저한테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양쪽 다 그럴 다 텐데요? 그럴듯해. 다 그럴듯하고. 그럼 비등비등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호남, 서울, 경기가 70%인데 예. 다 미지수인 게 70% 남았으니까 뭐 지금까지의 뭐 흘러왔던 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예측과 전망을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저 70%에 다 담겨 있는 거라서 하여튼 다 그럴듯하게 설명을 제가 하세요. 듣기로는 김민석 후보 측은 쉽게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호남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다라는 어떤 판세 분석 이게 예. 기초로 말씀하는 것 같고 정청래 후보 쪽은 쉽게 이기기는 어렵고 예. 박빙승부에서. 예, 이기면은 박빙승부에서 아슬아슬하게 50% 넘겨서 이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내일 호남 발표 저녁 때 하잖아요. 그럼 내일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렇겠죠. 표차를 보면은. 그렇겠죠. 서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그냥 월요일 날 발표됐을 때 과반이 그냥 첫 번에 딱 나면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과반을 못 넘겨서 1, 2위가 예를 들어서 1, 문제가 2위가 개입이 선호투표로 되면은 바뀌어버렸을 때 더 심각해질 수 있죠. 바뀌어버렸을 때 이게 선호투표에 의해서 2등, 1등 돼버리면 네. 그렇죠. 그냥 선호투표에서 1등이 그냥 1등 되고 2등이 2등 됐으면 뭐 글쎄요. 그것도 뭐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1, 2위가 바뀌어버리면은 그건 이제 최악인 상황이고 맞습니다. 선호투표로 안 하고 과반이 넘었을 때 아니라 선호투표로 해서 1등이 그나마 과반을 넘기는 이것 또한 또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 결선 투표자와 선호투표는 그 중간에서 그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 바뀌면은 뭐 이렇게 당이 계속 시끄러워질 건가 아니면은 어쨌든 결과 났으니까 이제 다 같이 우리 과거에 있고 다 같이 하나가 다시 되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될까? 1, 2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질 텐데 1위라고 1, 2위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2등으로 돼서 안 됐다라고 하면 제가 김민석 후보 지지자라면 저 신천지 표 때문이다. 그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그 밑자락을 깔았거든. 서울에서 원래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근데 표 차이가 작게 나면 그걸로 또 시끄럽게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여튼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창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남은 기간이 며칠 안 남았지만 둘이 손도 잡고 글쎄.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같이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마음속에 그야말로 응원하는 후보가 당연히 있지. 왜 없겠어, 사람인 이상. 저 사람 말이 더 그럴듯하고 나한테 한국의 민주당의 가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 내 바람과 다른 기대가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해야죠. 안 그럼 정말로 정말 끝장인데. 왜 이게 더 중요하냐고 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후보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지지자들은 그게 앙금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또 이제 상대가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세력들이 그걸 부활하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려면 또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다음에 그 또 다른 분노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다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몇 프로라도 나 도저히 이제는 안 해. 이렇게 되는 순간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심대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 어떻게 하면 봉합될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 내상을 크게 입은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주지 않으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권력 지향성을 감추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번 지방선거 결과 보더라도 뭐 서울도 그렇지만 경기도의 성남, 용인, 하남 사실 이제 지자체장을 다 잃었거든요. 그 표를 다 넣어보면 과반이 깨져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치 단결을 해야 되고 플러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잘 모시고 그러니까 중도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산토끼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왜 저렇게 머리 터지게 싸워요? 솔직히 말하면 다음 총선 공천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당대표가 왜 중요한 건데 그거잖아요. 1차적으로. 다음 총선을 공천권을 자기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야지 자기한테도 무슨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되죠. 근데 지방선거 판세 결과를 보면은 이미 지역구별로 나눠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현재 의석에서 20석 이상을 잃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결과로. 그런데도 저렇게 미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과거 파묘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저 사람들이 저게 그러니까. 정말 아니 한심하기 좀 한심해.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를 전당대회 들어가서 또 텔레그램 얘기하고 페이스북 얘기할 거냐고 제발 좀 그거 털고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어. 저는 사실 민주당 바깥에 있는 입장에서 좀 이건 저는 화가 납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개혁 진보 정당의 그게 뭐 표가 얼마나 안 된다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연대와 신뢰로 여기까지 오고 윤석열 탄핵시키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광장에서 어떤 의미부여를 다 해놓고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네. 하나라도 더 열심히 뭔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 권력투쟁 싸움에 이렇게 실망을 주고 그게 다른 또 개혁 진보 세력한테 영향을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민주당이 너 이런 표현하기 그런데 진짜 개혁 진보 진영이 하나의 그냥 가정이라고 하면은 정말 욕심 많고 못난 형이 집안 다 탕진하면서 그냥 막내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집이. 정확합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당대회 지금 이제 후보들 연설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끝났는데 국힘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서 내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저 사람들을 확실하게 그런 다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줘야 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내부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해주고. 저 이런 전인데 처음 봐. 나 정말로.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와서 너 옛날 그랬지. 너 그런 사람이야. 서로 그런데 나 진짜 이런 저도 최고위원 나와서 해보고 했지만 당을 어떻게 하겠다. 당을 더 어떻게 강하게 만들겠다. 그것을 통해서 뭐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걸 더 잘 갖춘 사람. 난 그런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지. 아니 그동안은 그랬다니까. 저 사람이 국힘 쪽하고 내가 더 선명하게 잘 싸울 수 있다. 저 사람은 좀 안 그러더라. 맞아요. 그런 걸로 싸웠어. 그렇지. 지지자들도 누가 더 선명하냐 이런 걸로 오히려 표가 갈라지고 했는데 이제는 누가 대통령하고 더 친하냐 이런 걸로 싸울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이 나 참. 제가 이 부분은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은 다 지켜봅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승리로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국민들이 볼 때 그럼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더 진일보시킬 게다 이런 기대를 이게 더 쌓아갔느냐 마이너스가 됐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주셔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청년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민주당이 민주당다울 때 가장 강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열광했던 거잖아. 믿을 건 그래도 니들 뿐이다.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당답습니까? 아니 이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요. 어디를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있냐고. 아, 정말 맨날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진짜 네. 누구와 더불어서 네.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라. 맞아요. 아니 요즘에 뭐 꼭 그분들의 정책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 미국 민주당의 그 민주사회주의자들 네, 네. 주장이 그 아주 센 것도 아니거든요. 얘는 우리가 다 했던 네. 때부터 나오고 인정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하고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주장조차도 우리에겐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희소한 주장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민주당 어제 그래서 저기 어쨌든 그 요즘 제가 호주 가 있는 동안에도 요 얘기하는 부동산 대책 나왔더라고요. 공급 대책. 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다운 정책인지 어쨌든 닥치고 공급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김인덕 국토부 장관이 그 얘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집 못 지어서 미쳤냐는 소리 들을 정도로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 있는 땅은 닥치고 영끌에서 다 해서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짓겠다. 근데 뭐 지난번에 서울시장 공약에도 제가 박주민 의원 그거 보고서는 나 밀었었는데 진짜로. 어쨌든 안타깝긴 한데 다음에 4월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4월에. 어떤 집을 짓느냐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응? 저렇게 해서 23만 채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집값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집값이 되겠느냐. 나 그거 좀 회의적인데. 뭐 한창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야 사실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예전보다 방향성이 약간 공공에 대한 예. 부분을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인정을 한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 비율이 우리는 엄청 낮기 때문에 더 확대 강화해야 되고 예. 공공임대를 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게 부동산을 자산 형성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 유혹을 이걸 좀 단절시키면서 이거 집값을 떨어뜨리는 그 역할까지 해줘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의 공급 정책이나 그럼 어떤 집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서민들한테 제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허점이 많죠. 그리고 저는 더 걱정이 그 뒤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도 지금 벌써 저희 아시잖아요. 문자 지금 엄청 폭탄입니다. 지금 의원들 문자.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걸로 흔들려가지고 여기에 또 면피할 수 있는 구멍들 추가 대책이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국민들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보완하자. 이러면서 더 후퇴될까 봐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하여튼 뭐 뉴욕의 맘다니가 이제 어포더블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렇지. 그리고 뭐 부담 가능한 자기 소득으로 그렇죠. 자기 소득으로 빚내지 않고 부담 가능한 여러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좀 열심히 봤더니 그냥 뭐 단순히 이제 일단은 공공이 엄청난 역할을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1년에 6조씩 퍼붓겠다는 거예요. 그 뉴욕에 40만 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방식만 쓰는 게 아니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아주 복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거 안정이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적 기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이 주거가 안정돼서 핵심적인 노동력이라든지 핵심적인 사람들이 서울 안에 머물면서 서울 안에서 꿈꾸고 일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서울의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좀 바꿔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금 보면은 공공이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냐. 도시주택기금 뭐 1조 5천억 정도, 1조 정도 얘기하는데 굉장히 적거든요. 뉴욕도 6조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 있어요. 요즘 초과 세수도 엄청나게 뭐 많다는데 그리고 그 재정으로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담보가 부동산인데 투자라고 하면 국민펀드 만들면 나 같아도 먼저 그보다도 더 확실한 투자처가 어디 여기 예전에 지금 리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동산 리츠를 리츠. 만들자. 네, 그러니까 지금 파이낸셜 해가지고 지금 얘들 이거 가지고 지금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것을 국민들이 정말로 국민 리츠로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것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공용의 소득으로 잘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국민 리츠를 통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토지 임대부로 해가지고 국가가 토지는 계속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임대해 가지고 저렴하게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는 이 전환으로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그 부분을 사실 KBS 때부터 취재를 오래 해서 하는데 우리가 다 아까 뉴욕 맘단위도 그거로 해서 예, 비슷한 시장이 됐고 취재네요. 그랬는데 예. 한국에서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명박이 한때 그거 했었어. 그때 전국에 15만 채를 갖다가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형태의 토지 임대부나 임대주택으로다가 하겠다고 했더니 반포 자이가 그때 미분양이 됐거든요. 네네. 집값이 막 수직 급락을 해갖고 건설사들이 그때 청와대 앞에 들어 누웠어요 다. 우리 건설사 다 죽는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이 원래 한 역할은 좋은 집 줘서 거기다 적정 수익률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그거 하면 돈을 조금밖에 못 벌거든. 예, 예. 더 큰 돈을 벌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어마어마한 그거 이익을 얻는 은행들 다 문 닫습니다. 문 닫는 건 아니지만은 이익이 작아. 그러니까 은행들도 다 반발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당국들, 공무원들, 기재위,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쪽 삼각동맹이 민간이 해야만이 자기들의 파이가 커지고 득이 커지는 거지 공공이 여기다 하면은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그런 걸 왜 못하겠느냐. 그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민주당다운 정책인데 왜 못하겠느냐. 사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국민주권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그런 기조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그 정치적 토양 아래서 혼자 싸우다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보다 초기에 단단한 신뢰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당장 언론이든 부동산 건설업체든 이런 위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뚫고 그것을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면은 충분히 한 발 더 나갈 수 있었다. 사실 언론이 떠드는 정책 비판이나 여론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의원들이. 근데 그거를 건설회사가 왜 언론사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지를 좀 그렇지. 생각해 보면, 건설사가 왜 언론사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감 조장하고 사람들 욕망도 부추기고 안 그래도 부동산 정책이 한국에서 어려운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이미 박정희 개발독재 때부터 부동산이 내 재산 증식의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돼버렸고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완전히 소외되면서 수도권에 계속 그러면 집을 지으면은 지방 사람들은 그러면 다 서울 와서 사는 것밖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냐. 요런 것까지 다 엮여버리니까 너무 힘든데. 저는 딱 하나 우려가 이 말씀을 드리고 민간 정비 사업을 또 민주당이 억누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민간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도 더 그거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민간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멸시를 전제로 한 공급이기 때문에 순증분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주 수요 발생, 순증분이 적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싼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하더라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공공의 핵심적 역할을 또 맡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자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냥 발표를 하고 하겠다는 거 정도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를 보여주려면 재정 투자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리치 같은 구조를 좀 만들어서 붙여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진짜 하는구나. 뭐 LH도 좀 직원 더 뽑아가지고
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달라붙게 만든다든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LH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죠. 민간이 해야만이 자기네들 윤석열 때 돈이 안 되니까 윤석열 이걸 안 때 하는 특히 거야. 그랬는데 정부가 이미 정책을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그런 가시적인 것들 그런 LH는 우리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땅 합법적인 땅 장사하려면은 그냥 민간 기업으로 가는 게 낫지. 왜 그런 걸 우리가 이중으로 투쟁해서 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재건축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나중에 서울시장 나오실 거 아니에요. 다 4월에.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 도심 주택 오세훈 시장이 분명히 그 말했죠. 오늘도 그 말했잖아요. 여기서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이디어는 제가 예전부터 이거 KBS 했을 때부터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기부 체납이라는 걸 봤잖아요. 용적률을 공짜로 이 엄청난 로또를 갖다 네. 특혜를 주면서 그러니까. 용적률을 주면서 기부 체납으로다 요즘은 한강변에 그 올림픽대로 덮는 그 덮개공원 그게 지난주에 허가가 났더라고 결국은. 저건 완전히 그 아파트를 로또 아파트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저게 무슨 기부 체납이야. 공공기여야. 한강공원 자기네 아파트를 갖다 올림픽동으로 덮어갖고서는 한강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저 아파트 반포 1단지를 갖다가 그야말로 가치를 2배, 3배 높게 하는 거지. 저런 기부 체납 받지 말고 주택으로 다 받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채가 용적률 공짜로 줘갖고 100채가 늘어났다. 그럼 30채 달라. 네, 공격적으로. 저런 거 하지 말고 아무 필요 없으니까 30채 받아서 임대주택으로 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 진짜 지금도 이제 공급이지. 용적률 상향시켜 준 것에서 일정 부분을 받아와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네, 그걸 더 늘릴 필요가 네. 있고 늘려서 서울시가 받는 거 말고 제 아이디어는 원래 그걸 리츠나 펀드에 자산으로 넣으면 그것도 괜찮죠. 굉장히 네. 많은 투자를 더 추가로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상품을 좀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었죠. 제가 서울시장 후보나.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 이제 이광수 소장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용성도 어렵고. 근데 주민들의 수용성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들의 주거 안정.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서는 좀 집값도 올라주고. 이거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하면 그것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이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늘려놓고 막 지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새로운 재건축이 있었을 경우에 정주 여건이나 그 분들의 주거 여건도 나아지면서도 이 주택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는데 여기 공공주택을 늘림과 동시에 병행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저는 LH 부분은 예전에 문제 있을 때 전면적인 개혁한다고 하면서 뭐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다. 이번에 빨리 바꿔야 된다. 기조 자체를. 저는 LH하고 재건축할 때 얄궂은 뭐 공원이니 무슨 저는 덮개원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내놔라. 100채 용적률 줘갖고서는 100채 늘어났으면은 그저 30채는 공공기로 받아서 임대주택이나 그 리츠의 자산으로다가 쓰면은 그게 진짜 공급이에요. 시세 차익이 발생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급, 그게 공급이지. 재건축 안만 해봤자 집값 더 오른다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그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까지는 아니고. 촌에 가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서울에만 제가 촌에서 한 20년 살아보니까 너무 좋던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하고 하여튼 호주 그